안녕하십니까. 컨벤션 기획사 2급 컨벤션 운영 파트를 맡고 있는 김상문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1강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2강 회의 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회의 등록에 관련된 그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온라인 등록 및 숙박 프로그램 개발 계획 수립, 온라인 등록 및 숙박 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 그 다음에 참가자 등록 접수 및 관리, 이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온라인 등록 및 숙박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 온라인 등록 및 숙박 프로그램 개발은 우리가 이제 그 점점 그 현장 등록보다는 온라인 등록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그 일정 같은 경우로 예약을 다 마친 후에 현장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온라인 등록과 관련해서 만약에 우리가 행사를 기획한다,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온라인 등록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PCO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 개발사, 즉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주체가 돼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말 그대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당연히 회의 담당자가 조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체는 전문 개발사, 그 다음에 회의 담당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하고 스토리보드를 개발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개발자는 그에 맞춰서 개발을 또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개발 후에는 회의 담당자와 함께 프로그램을 구동해보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구동하면 어디에 문제점이 생기는지 우리가 판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PCO와 그 전문 그 개발사가 구동을 하고 수정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몇 번 끝내서 완벽하게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드디어 이제 참가자들이 이용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등록과 숙박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마이 페이지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뭐 여러 가지 정보나 부가 사항까지도 우리가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회원가입 따로, 뭐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것을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초과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온라인 등록이나 숙박 프로그램은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등록을 한 사람들이 또 숙박 프로그램을 골라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회원 로그인을 하면 그 이후로는 연동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것이 결국은 그 참가자들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하고자 하는 회의의 특성에 따라 온라인 등록과 숙박 프로그램의 필요 기능과 개발 시 기대 효과를 점검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개최하는 행사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성에 맞게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유사 행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벤치마킹 정보를 탐색한다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쪽에 가니까 굉장히 회원 등록하기가 너무 편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쪽 사이트는 등록하다 내가 회원 가입하느니 차라리 현장 가서 등록을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회원 가입하기도 너무나 불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방문하죠. 그게 이제 꽁꽁꽁 여러분들이 어디에 일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누구에게나 더 오픈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가서 회원가입도 해보고 그리고 구동을 한번 해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구나라고 하는 장점 부분을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 개발에 아이디어를 이제 첨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즉 관련 유사 행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벤치마킹 정보를 탐색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한 가지 사항입니다.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내 맘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사항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그 요구사항 명세서는 뭐냐면 그 온라인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에는 업무 범위는 이 정도다라고 해서 아예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필요한 개발을 세세하게 요구하는 하나의 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만약에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기존에 해왔던 것들, 과거에 이런 유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요구사항 명세서를 만들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 정도 범위에서는 이 정도의 요구사항이 좀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아예 명시를 해놓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개발 프로그램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거나 어떤 구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점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예산 산출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인데요. 회의 시스템 구축 방향, 기대 효과, 개발 내용, 일정, 관리 방안, 인력, 어느 정도 인력을 투입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네, 그 프로그램에 대해 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개발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3일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 3일차에 맞는 프로그램이 다 활용될 수 있게끔 이러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범위가 크다 그러면은 이제 개발자를 더 추가해서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도 같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국제회의에 있어서 온라인 웹사이트는 각종 정보의 공개 수단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라인 등록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실제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게끔 조금 잘 만들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홍보라든지 참가자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참가자에게 등록 및 숙박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그리고 편리한 컨벤션 서비스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요즘은 그 회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회원 등록한 회원들에 한해서 또 만약에 숙박을 예약한다 그러면 프로모션을 줍니다. 그래서 뭐 7% 쿠폰이 있으니까 그거를 적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트로 들어와야지만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연계를 시켜놓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가자 입장에서는 등록하고 숙박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고 또 프로모션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개최 측의 입장에서는 홍보할 수 있고 많은 참가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회원 등록을 하거나 사전 등록의 횟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학술 논문 제출이나 심사, 그다음에 저장소의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학술 논문을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만약에 학회라고 하면요, 우리가 사실 컨벤션이 국제에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그 학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학술 논문을 우리가 그 학술 논문을 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그 학회에서 요구하는 폼이 있기는 한데 이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그 학술 논문은 이러한 유형을 따라라 하고 지침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업로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냈던 것들이 온라인성에서만 해야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등록비도 제출하고 등록비도 이제 결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술 논문의 제출이나 심사, 그리고 이제 모든 데이터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나요? 그죠? 기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웹사이트에 했던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저장소의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등록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 및 숙박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를 한번 표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개발사 협의,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PCO와 함께 그 전문 개발사와 협의를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 기능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하는 요청서를 작성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행입니다. 기획 진행에서는 예산이나 기술 사양을 조율을 해야 되겠고요. 그죠? 이 정도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은 뭐 이렇게 조율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 과감하게 투입하자, 이런 단계가 기획 진행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벤치마킹 및 디자인 컨셉. 그래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디자인 컨셉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러한 벤치마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화면 흐름도를 구상하고 컨텐츠 및 내비게이션 등 스토리보드를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디자인 작업입니다. 디자인 시안을 작성하고 디자인 확장에 따른 컨텐츠 접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면 디자인 작업도 있고 프로그래밍 작업도 있고 코딩 작업도 있죠. 이제 각각의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말하자면 우리의 그 회사의 부서처럼 그렇게 이제 영역이 나눠져 있으니까 디자인 파트, 프로그래밍 파트, 코딩 파트, 이러한 작업이 개발과 함께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테스트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디자인까지 다 나왔으니까 테스트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 및 검수 단계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및 오류 수정을 하고, 텍스트에 만약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수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주 세세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참가자가 봤을 때는 쉽게 발견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번의 단계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6번의 개발 완료가 되면 개발 결과물을 제출을 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해서 사용자 운영 교육. 이제 다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사용자 운영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 단계라고 해서 수정 사항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죠.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했던 인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들이 만약에 참가하기 위해서 사전 등록을 한다. 사전 등록에 대한 프로모션이 너무 좋다, 가격적으로 뭐 할인을 많이 해준다든지 아니면 무료 초청장이 발송이 된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갑자기 뭐 어디에서 홍보가 됐다 이러면 그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그러한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유지 보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류도 수정하고. 이제 그러면 온라인 등록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세웠잖아요. 실제로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을 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과연 그 온라인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개최하고자 하는 회의와 참가자의 특성이나 업무 내용을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회의의 특성, 참가자의 특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등록 신청서와 이럴 때는 숙박 신청서를 조금 분리해서 작업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의 기본 정보, 동반자 정보, 등록비, 부대 행사 참여 여부, 특기 식단 결제 방법 등이 있고요. 숙박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의 기본 정보도 있지만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에 어느 호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큰
대규모 그 회의를 기획을 하게 되면 하나의 호텔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두세 개의 호텔이 있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등급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별이 3개, 4개, 5개의 등급이 호텔들이 다 있으니까 즉 참가자의 그 경제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본인들이 이제 룸 타입을 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호텔을 정하고 룸 타입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분리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체크인, 체크아웃, 숙박 일수, 특별 요청 사항, 동반자 조식 포함 여부, 결제 방법, 등록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화면 흐름도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 과정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계속해서 화면 흐름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면 흐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사용자가 어떤 프로세스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구조화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뭐 회원 등록을 딱 하게 되면 접속을 하면 회원 등록을 하고 회원 등록을 한 사람들은 마이 페이지로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마이 페이지에 가서는 이러한 것들을 추가 사항으로 올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화면 흐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사 웹사이트의 전체 사이트 맵을 구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제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단계로 가는 것들을 한눈에 딱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의 그림을 그리듯. 그래서 화면의 흐름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속 시작 페이지부터 접속 종료 페이지까지의 전체 참가자 여정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화면 흐름도의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제 조금 제가 이게 만들긴 했는데 이게 조금 그 화면에 담기는 조금 글씨가 좀 작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메인에 이제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회원 가입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사이트로 연결해서 클릭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용약관, 개인정보 보호 방침 이렇게 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방침과 관련된 것을 이제 클릭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방침도 사실은 이 온라인 숙박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의 영역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중요해서 뭐 크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꼭 필수 사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로그인이 가능하고 로그인을 통해서 마이 페이지를 가서 등록 프로그램. 이 등록 프로그램을 한 사람들은 결국 뭐야? 회원 가입한 사람은 숙박 프로그램까지도 연계가 돼서 이렇게 쭉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 흐름도를 만들어 놔야지만 우리가 왜 책에서의 목차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연 컨벤션 운영에는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그 1강 수업할 때 제일 먼저 그 1강부터 10강에 그 내용들을 다 담아놨잖아요. 그게 하나의 화면 흐름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화면 흐름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맵이 이렇게 구상이 됐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각 과정에서의 화면 구성 형태와 컨텐츠 기술 사항 등을 표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보드는 누가 만드냐면 개발자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스토리보드란 웹사이트에서 구현되는 주요 기능을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정리한 계획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한 개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계별로 자세하게 작성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개발자님 여기 이제 화면에는요 회원가입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라고 그 담당자가 그 회의 담당자가 거기다가 이제 메모를 남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보드는 이렇게 그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딱 그렇게 넣어놓고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자세한 설명을 넣는 거죠. 그래서 등록 및 숙박 프로그램의 단계별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당연히 맵이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파티에 해당하는 설명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개발자가 그런 것들을 다 구상해서 구현시킬 수 있겠죠. 숙박의 경우에는 객실 예약과 결제 정보 등을 안내하는 문구도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등록에서도 결제하는 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숙박에서도 객실 예약과 결제 정보 등을 안내하는 문구가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잘 보이실까요, 여러분? 웹사이트 개발 스토리보드 예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심포지엄 홈페이지 서브 페이지로 해가지고
오른쪽에는 그 본문구역해서 거기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이제 그 회의 기획자가 PCO가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설명을 넣어놓은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스토리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등록 및 숙박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각종 문구를 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회원 가입을 하면요, 여러분이 회원 가입했는지 진짜 했을까 안 했을까 이렇게 밤새 고민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이메일로 뭐가 와요? 자동적으로 회원이 가입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게 되어 있죠, 그죠? 반갑게도. 그래서 자동 발송되는 안내 메일을 작성을 하죠. 그래서 회원 가입하고 그다음에 등록 확인하고 그다음에 초청장, 영수증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로 발생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문구를 넣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팝업창 내용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참가자들이 클릭을 해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도 보면은 분명히 별표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부분이야, 그지? 입력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그러면 왜 못 넘어가지 고민할 게 아니라 그때는 팝업창에 뭐라고 떠? 빨간 색깔로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을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오류 메시지를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팝업창 내용 작성 시 오류 발생이 보여주는 팝업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업로드 방식 결정, 참가자의 사진, 여권 사진, 각종 증명서 업로드 시 파일 형태, 용량 지정 안내. 이제 우리가 그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의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앞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파일 업로드 할 때 사진을 업로드 하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참가 신청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고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네임 카드를 요즘 이제 사진으로 그 카드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을 넣었는데 용량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니까 뭐 JPG나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해서 올려주면 용량을 작게 하니까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러한 안내를 내줄 수 있는 문구들도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이 4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결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은 이제 그 참가자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등록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훨씬 더 보기 좋게 세련되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온라인 등록을 장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전 등록 수를 조금 수를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사전 이제 뒷부분도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사전 등록 수를 늘리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우리의 이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전을 등록을 하고 결제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결제 시스템을 도와줄 뭐가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뭐 알아서 하고 이런 거는 안 돼요. 전문 또 개발자가 있는 것처럼 결제 시스템을 또 취급하는 피지사라고 하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피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신용카드사나 은행, 통신사 등 결제를 취급하는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즉 회사와 웹사이트 사이의 결제를 대행해주는 결제 대행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BC사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의 시스템에서 신용카드 결제 솔루션을 제공해서 신용카드 결제 시 해당 카드사와의 가맹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및 본인 인증 등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바로 피지사입니다. 그래서 이 피지사는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많아요, 회사가. 그러니까 그 회사가 주는 그 뭐 혜택이나 아니면은 가격이 뭐 월등한 대신 높은 대신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결제를 해야 되고요. 그죠? 일단 별도의 계약 체결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피지사의 서비스 내용과의 수수료율을 조금 비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이제 그런 금액적인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개발하고자 하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적합한 피지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도 이제 5번도 결제 시스템도 반드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지금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컨벤션 기획사로서 활동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꼭 기출문제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잘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결론은 좋은 컨벤션 기획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온라인 등록 및 숙박 프로그램 시
개발할 때 조금 더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앞에 언급된 것들이 이제 주로 여기 다루어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 게,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이제 심지어는 최근에 어떤 그 국가에서 해주는 혜택까지도 이거 스팸 아니야? 이러고 나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개인정보가 막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원 등록하면서도 반드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안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정보 우리가 회원 등록을 할 때 숙박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참가자들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최소한의 것만, 즉 필수 정보만 수집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번호, 뒷번호는 이제 안 돼요. 앞번호만 하고, 여권번호, 건강정보 등에 대한 수집도 제한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수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선택 항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 항목에 굳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제3자 제공은 이제 가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 그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염두에 두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개인정보 처리할 경우 처리 방침 공개, 첫 화면 하단에 기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내부 관리 계획, 방화벽, 백신, 정보, 접근 통제 등의 안전성 확보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나온 후에는 반드시 파기하셔야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 이용이 끝나온 후에 반드시 파기하는 부분은 그 우리가 행사에 참여한 모든 그 스태프들, 요원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기밀로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폐기하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약속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정보 주체에게 통보하는 것이 맞는 과정입니다. 참가자 등록 접수 및 관리하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은 누가 만들어줘요? 개발자가 만들어주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되냐면, 이제 개발은 프로그램이 잘 구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참가자들을 모집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분들이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등록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자 등록 계획은 먼저 참가자 등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해보면 행사의 첫 단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등록이 행사의 첫 단계다. 누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참석자들이 실제로 회의 참가를 위해서 밟게 되는 신청 프로세스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그죠? 참석자들이 실제로 회의 참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신청 프로세스며, 신청 업무부터 시작해서 등록비 결제까지 이르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등록 업무하는 것이 바로 참가자 등록 계획이고 참가자 등록입니다. 온라인 등록 신청이 많이 진행되는 추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 숙박, 결제 등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참가자의 통합 수집 관리 업무가 필수적이다. 그렇게 제시하고 참가자들을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할 때 통합적으로 수집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등록은 공식적으로는 참가자들의 행사 참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했고, 지금도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가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참가자 정보의 회의의 기본 계획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될 수가 있는데, 참가자 수라든지 참가자의 입출국 정보라든지 동반자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가자 등록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참가 회원 수의 파악으로 인해서 회원 준비에 필요한 물량 확보라든지 등록비를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회의 등록은 이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사전 등록과 현장 등록을 하게끔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겠죠. 뭐 유도라기보다는 당연히 그 방법밖에 없죠.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업무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예비 참가자 DB 구축. 뭐냐면 예상 참가자들을 작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올해도 올 것 같아요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 등록 접수 방법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드디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면 사전 등록을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전 등록이 시작되면 등록 물품들을 제작하죠. 그러니까 사전 등록을 시작하면 대략적으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등록권
등록과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의 뭐 부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등록 물품들을 제작을 하는 단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행사 일정이 가까워지면 드디어 현장 등록 운영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뽑고 그죠? 이러한 요원들이 확보가 되면 등록 데스크 요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교육이 필요하죠. 현장 교육에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장 등록 업무 진행. 그래서 각각 부서의 요원들이 이제 나가서 거기에 실제로 업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등록이 다 마치게 되면 그 참석자들대로 결국은 등록 DB를 최종 정리하는 관계가 바로 등록 업무 절차입니다. 등록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가자 등록의 등록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 등록하고 현장 등록입니다. 그래서 사전 등록을 보시면 pre-registration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전 등록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참가자는 행사 개최 이전에 참가 결정을 확정하고 신청하는 것이고 주최 측으로서는 참가자에게 등록비인 조기 등록이라는 것을 막 유도를 해요. Early Bird Registration이라고 해서 조기 등록하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 베네핏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상 참가자 수를 예측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계획 수립에 용이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의 그 현장 계획이나 이러한 회의 계획 수립에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모션을 사전 등록자들에게 조금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사전 등록 장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전 등록의 장점은 그 사전 등록률이 높은 경우에는 현장 등록 시에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그죠? 미리 등록을 하고 왔으니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막 몰렸을 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 등록률이 저조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 홍보 전략이나 지침 변경 등으로 추가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회의를 조금 원활하게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사전 등록. 그러니까 높을 때와 저조할 때를 다 우리가 구상을 미리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주최 측의 행사 규모 예상 참석 인원이 예측에 용이하고요. 그렇죠. 행사 규모에 대한 예상 인원의 예측이 용이하고 행사에 필요한 자금 사전 확보나 인력 관리가 용이하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기자재도 조금 더 늘릴 수가 있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이 이런데 사전 등록에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면 대략 현장 등록에서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구상이 과거의 그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확보라고 하는 것이 행사 진행에선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게 이제 등록비로 등록비가 그러니까 협찬도 받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등록비가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예산 확보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회의 준비나 업무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사전 등록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전 등록은 일단 그 사전 등록 내용을 보시면요. 사전 등록 접수 마감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안 하면 저도 이제 자주 놓치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맨날 초청장을 못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등록하는 접수 마감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자격과 참가 대상, 등록 방법이나 취소. 그다음에 이제 여기 환불 정책이라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불 정책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등록비 지급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등록비 포함 내용,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게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것들이 포함이 된다. 예를 들어서 만찬까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장 등록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도 사전 등록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장 이제 사전 등록에 대한 그 과정을 보면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등록을 하고 등록 확인증을 수령한 후에 현장 등록 키트를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전 등록의 유형 말고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현장 등록이라고는 온사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자주 들리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참가자는 행사장에서 회의에 대한 참가를 신청할 수가 있고 주최 측은 회의 참가에 필요한 등록 키트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날 현장 등록을 하면서 물론 이제 결제도 하겠죠. 현장 등록 오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주최 측이 현장 등록에
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등록 키트를 제공하는 거야. 즉 뭐야? 등록한 사람들한테 주는 하나의 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등록 키트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록 키트는 컨그레스 백이라고도 하고요. 프레스 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각종 자료나 환영서신, 그다음에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그 주최 측의 회장님이 작성한 환영서신이 이제 폼이 딱 있습니다. 편지. 그다음에 초청장, 그다음에 명찰, 필기도구, 프로그램북, 참가 기념품 등의 꾸러미가 있고요. 회의 로고를 인쇄한 가방을 보통 일반적으로 제작하는 게 많고요. 그 안에 이제 물품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사실 그 회의에 가면 필기할 때가 가끔 필요한데 필기도구를 안 갖고 왔잖아. 근데 그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회원 등록하는 사람들도 꽤 많죠. 그래서 초청장, 그러니까 기념품도 들어가져 있으니까요. 초청장은 이제 보통 행사 기간 내 개최되는 사교 행사 관련된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행사별로 각각 제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들어가져 있고, 그다음에 환영서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최 측의 대표급 인사들이 참가자를 환영하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고, 기념품은 회의의 특색을 담아서 부피가 작은 것을 주로 준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등록자 유형을 한번 볼까요? 회원, 비회원으로 나눠지고요. 회의 참석자들은 일반적으로 주최단체의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행사 등록비에도 차등을 두겠죠. 그러니까 회원인 사람이 가격이 또 저렴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학생의 경우는 등록비를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학생이라고 하면 어린 사람도 있지만 이제 평생 교육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학생은 나이가 든 사람도 학생인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늦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회를 가니까 학생 요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차등을 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일반적으로 조금 등록비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동반자라고 해서 이제 보통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거의 다 그렇게 도입이 됐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학회를 참석하거나 어떤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에 참석을 하면, 국제회의나 이런 게 가면 혼자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은 외국에서 하는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 이제 결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를 티켓까지 다 부담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동반자, 회의에 동반하는 회원의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까지도 다 동반자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나 리셉션, 연회나 사교 프로그램에 참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동반자는 회의에 참석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른 부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요. 별도의 책정된 등록비를 지불해야지만 또 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다. 만약에 정말 회의에 참석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등록비를 따로 이제 별도로 지불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보통 이제 동반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광 프로그램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따로 관리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비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등록비의 개념 및 산정 기준을 볼까요? 참가자들이 회의 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다. 그 다음에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자료와 각종 공식 행사 참가비를 포함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선택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차 회의 등록비를 기준으로 개최 국가의 경제적 지출 수준이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등록비 책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뭐라고요? 전차 회의 등록비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가비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참가자 기본 자료와 각종 공식 행사 참가비,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대신 만약에 갈라쇼라든지 디너쇼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내는 비용이다라고 추가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박도 마찬가지고요. 등록비 산출 방법이 가끔 이제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등록비 산출 방법이 기출문제에는 나왔지만 앞으로 계속 나올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텀업 브로드밴드, 그다음에 사라 토렌스 형태의 그 산출 방법이 있는데, 보통 버텀업은 등록비 액수를 미리 정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의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고, 브로드밴드는 등록비의 하한선을 정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등록비를 결정하는 경우고요. 그냥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사라 토렌스라고 하는 건데, 고정 비용하고 변동 비용에 더해서 예상 참가자 수로 나누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 비용 플러스 변동 비용을 예상 참가자 수로 나누면 등록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참가 등록
등록과 관련된 내용에 그 등록 그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환불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불에 대한 규정을 조금 살펴보면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통보 시점에 따라서 입금된 등록비의 반환율에 따라서 환불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30일 전에 환불하게 되면 전액 환불, 뭐 3일 전에 하면 뭐 50%, 당일은 뭐 이런 식으로 환불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한 비율의 반환율에 따라 환불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취소를 원하는 참가자가 있으면 반드시 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컴플레인, 즉 뭐 클레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등록비 환불도 서면으로 말로에서는 우리가 기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통지하고 등록비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등록 신청서를 한번 볼까요? 등록 신청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참가자들이 회의에 참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행사 홍보나 사전 등록 유도를 위해서 통상적으로 등록 안내문하고 등록 신청서가 같이 이제 언제 즉 행사 개최 6개월이나 1년 전부터 확정돼서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록 신청서의 구성은 회의 참가자의 소속, 지위, 성명 등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가 들어가져 있고요. 그다음에 도착, 출발 일정, 그다음에 참가 행사 종류라든지, 그러니까 참가자가 희망하는 행사 종류가 이제 만약에 이제 주최 측에서 만들어 놓은 행사 리스트가 쭉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행사 종류를 체크하게끔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숙박을 며칠 할 것인지, 등록비 납부 방법 등의 결제 정보 등이 이 등록 신청서에 다 그 안내문과 같이 들어가져 있는 부분입니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등록 시스템에 맞춰서 등록 신청서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현장 등록자를 위한 인쇄용 등록 신청서도 별도로 제작하는 게 맞죠, 사실은. 그리고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게끔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즉 웹페이지를 통해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죠. 등록 신청 시 제작 단계 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한번 볼까요? 등록 신청 시 등록 신청서의 디자인의 항목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러한 아까도 얘기했던 성별, 직함, 뭐 호텔 예약, 참가 신청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등록 신청서에 다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등록 신청서 시안 요청이 끝나면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고 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진 후에 최종 확정하는 단계가 바로 등록 신청서 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CO는 조직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확정해서 실제로 등록 신청서를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하게끔 만들어지는 절차입니다. 등록 신청서 발송 수립 및 관리를 한번 볼까요? 전차대회 참가자 및 관련 학회, 협회, 기관 등을 통해서 리스트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내지? 고민되잖아요. 일단은 회원들에게 보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차대회 참석자뿐만이 아니라 협회나 학회 회원들, 그 다음에 예상 참가자 DB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서 결국은 발송 시기나 횟수나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등록을 알리는 것들은 사실 딱 한 번만 오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오고 뭐 call for paper처럼 우리가 이러이러한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혹시 발표할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홍보를 해주면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하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또 계속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등록 신청서와 관련된 안내, 횟수나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 발송, 행사 안내문하고 동봉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잘 DB를 구축해가지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반송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반송된 리스트를 하고, 당연히 변경사항은 또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지만 다음 차기 대회에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이제 등록 신청서는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명, 직위, 회사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 계좌,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해서 신청서의 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 데스크는 당연히 그
필요하겠죠. 등록 데스크 설치를 위해서는 필요한 공간 확보나 도면을 토대로 한 공간 활용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가자들이 오면 이제 그 등록 절차를 하는 데스크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 데스크의 위치나 배치 순서도 중요하고 사전 등록자 수에 맞춰서 데스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등록 키트 등의 등록 물품 보관을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등록 데스크에서 그런 것들도 확인하는 필요하겠죠. 여기 이제 플로어 플랜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뭐야? 이제 우리가 계속 플로어 플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등록 데스크를 중심으로 모든 행사장과 출입구가 표시된 도면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도면이구나 이렇게 행사장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도면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록 데스크는 보통 행사 개최 1일 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오픈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 등록자와 현장 등록자의 등록 데스크를 구분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현장 등록자와 사전 등록자를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뒷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참가자의 이름은 알파벳 순으로 해가지고 구획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A부터 뭐 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역을 나눠. 그다음에 구역을 정하고 식별 가능한 사인보드를 부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 인력 배치에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는데요. 이제 결국 뭐냐면 등록 데스크는요, 실제로 운영하는 기간이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바쁠 때는 인원을 좀 충원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더 많이 뽑기보다는 다른 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에 그저 투여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 반드시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등록 데스크의 운영 업무는 사전 등록자와 현장 등록자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등록 데스크에서 하는 것들은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등록한 분들에게 등록한 사람들에게 등록 키트를 배포를 하죠. 그래서 안내 데스크 역할도 하고 분실물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등록 데스크의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가자들은 등록 키트를 수령해 가지고 회의장에 이제 들어가서 참석을 합니다. 등록 행사자에게 가장 눈에 띄고 참가자 접근성이 뛰어난 로비에 보통 일반적으로 등록 데스크가 설치가 되죠. 여기 회의가 있다는데 어디예요?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딱 보이게끔 그 회의가 열리는 공동 회의장 그 앞에 보통은 등록 신청서가 있죠. 접근성이 조금 편리한 곳에 있고 행사, 공식 행사 종료 시까지는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등록 데스크 배치 방법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아까 그 알파벳 순으로 여러분들이 그 등록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죠? 빨리빨리 이제 그 확인을 해서 네, 사전 등록하셨군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름을 쭉 하기는 어려우니까 알파벳 순으로 우리가 구역을 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리니어, 직선 대기형의 등록 데스크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을 이름대로 해서 거기 이제 라인별로 줄을 쭉 써서 기다려서 등록을 하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사실 이쪽을 우리가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보통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서 가게 되면 부스가 5개가 있기는 한데 한 명씩 줄을 서 갖고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줄을 서 있다가 만약에 3번 파트에 비어 있으면 그쪽에 가가지고 여러분 등록하거나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 한 줄서기 형태의 등록 데스크입니다. 그래서 직선 대기 행렬 리니어 형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 회의나 큰 회의일 경우에는 뒤쪽 공간을 활용하는데 좀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줄서기 대기 행렬이라고 하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가운데 공간을 활용해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들이 다 비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3번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만약에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 라인에 쭉 써 있으면은 3번에 있는 기다리는 사람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데스크가 인원이 집중할 경우에는 다른 데스크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오른쪽 편의 그 대기 행렬의 형태를 많이 선호하는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죠. 보시면은 테이블을 활용한 등록 데스크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회의장에 가게 되면 등록 데스크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회의장이 있고 그 왼쪽에다 그 등록 데스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줄을 서서 한 명씩 들어가는 그런 부스. 이건 리니어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또 현장 등록 작성되어 등록 부스가 있어요. 저쪽 멀리 보이는 쪽이 바로 현장 등록 등록 부스고요. 여기는 사람이 누가 뭘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야?
현장 등록 작성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뭐죠? 그 현장 데스크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등록 데스크의 업무는 이제 그 뒷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데스크의 업무는 사전 등록자의 등록을 처리해주죠. 그래서 본인을 확인하면 등록 유형을 검토하고 등록비 완납을 확인해주고 이름표하고 등록 키트를 제공해주고요. 그 다음에 현장 등록자도 반드시 하죠. 그러니까 사전 등록자가 아니어도 그날 현장에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가자들에게도 그런 워크인 게스트나 이런 사람에게도 등록 절차를 진행해주고 등록비 결제까지도 안내해줍니다. 그 다음에 등록비가 완납 처리될 수 있도록 확인 절차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사전 등록을 했는데 등록비가 계산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단말기나 현금 보관용 금고 이런 것들도 등록 데스크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과연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그 행사장의 현재 모습이 어떨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슨 산업 엑스포라고 해서 최근에 그 열린 지난달에 열린 그 행사가 코엑스 전시장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그 등록 데스크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뭐가 나오냐면 필수사항이라 그래가지고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취사금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왼쪽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에는 몇 명, 이 행사장에는 몇 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한 인원을 표시하는 문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19 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QR코드를 휴대폰이나 이런 거 모바일 폰으로 딱 하면 여러분들이 문진표를 작성을 하고 그 키오스크, 사람이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키오스크에 가서 여러분들의 그 QR코드로 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따락하고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이름표에 그거를 예전에는 그 데스크에서 진행을 했었던 거를 끼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의장으로 들어가면 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실은 이제 거기서 그 뭐가 이제 종이가 나오면 이렇게 사전 등록하는 곳에 가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그 가운데 그림 보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그 회의장에 그냥 이제는 끝났으니까 들어가야지 그러고 막 뛰어 들어갔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뭐야? 그 등록을 하기 위해서건 아니면은 뭐예요? 그 회의장에 입장을 하기 위해서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 거리두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그 행사장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사전 등록하는 입구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밟고 지나가야지만 가능하게끔 돼 있고요. 오른쪽에 회의장 들어가는 게이트가 예전에는 그 뭐지? 이걸 띡 찍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된 거는 방역 게이트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해주는 이게 좀 늘어난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장의 최근의 모습의 현장 데스크, 현장의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등록과 관련된 모든 학습을 다 마쳤습니다. 그죠? 꽤 이제 많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몇 문제 풀어보고자 합니다. 기출 문제 한번 보시죠. 기출 문제는 2021년도 1회 나왔던 건데요. 회의 개최지 레지스트레이션 데스크, 등록 데스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제가 왜 등록 데스크라고 써놓고 가로하고 레지스트레이션 데스크 이렇게 영어로 써놓는 이유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레지스트레이션 데스크는 전문적인 컨벤션 센터가 아닌 경우에는 없고 보통 회의 개시 약 일주일 전부터 설치한다. 그 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 데스크의 크기는 회의 규모나 참가자들의 수, 데스크에서 수행하는 업무량에 따라서 정해지고 그 다음에 보통 대회의장의 경우에는 그랜드 볼륨에서 그죠? 전면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갈라 디너 같은 기능은 참가자 등록이 주 임무이나 회의와 관련된 문의에 대한 응답과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1번이죠. 그 데스크에서 레지스트레이션 데스크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레지스트레이션 데스크는 전문적인 컨벤션 센터가 아닌 경우에는 없다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등록 관련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없을까요? 그다음에 보통 회의 개시 일주일 전부터 설치가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호텔이나 이런 데서는 여러 행사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하루나 이틀 전에 보통 설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 키트라고 얘기한다. 아까 이제 제가 우리가 보통 등록하면서 주는 그 키트 있잖아요. 그죠? 이거 등록 키트라고 하는데 프레스 키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콩그레스 키트라고 하는데 이 프레스 키트에 포함해야 하는 자료가 아닌 것은 뭘까요? 명찰, 기념품, 연설문, 사본, 프로그램북. 정답은 연설문, 사본. 네, 3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레스 키트는 국제회의에서 주최자 측이 주로 외국 기자단에게 취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모아 만든 것을 말하고 이에 속하는 것으로 명찰, 기념품, 프로그램북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록 키트가 참가자에게다 주기도 하지만 프레스 즉 뭐예요? 기자단들에게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자단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연설문 사본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정비를 묻는 질문입니다. 총 고정비는 뭐 4,430만 원이고, 4,430만 원 맞죠? 그 다음에 참가자 1인당 변동비는 6만 1,000원으로 분석됐는데, 그럼 참가자 예상자는 최소 1,700명으로 예측하고, 컨벤션 조직위원회에서는 컨벤션 개최를 통해서 500만 원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1,700명이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주최 조직의 재정 목표 달성은 1인당 최소 참가비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부분 공식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면 답은 이제 9만 원인데 이게 당연히 여러분 머릿속에 딱딱 나오는 게 아니죠. 이럴 때는 뭘 보면 돼? 해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인당 고정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 총 고정비에다가 이익 창출 500만 원을 합친 것을 참가 인원으로 나누게 되면 2만 9천 원이고 1인당 최소 그 참가비는 1인당 고정비에다 변동비를 합치죠. 그죠? 그러면은 9만 원이 된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간을 두고 조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가 이제 문제가 기출문제들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배웠던 내용을 한번 요점을 한번 해보고 요점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약 정리입니다. 회의 등록 및 숙박 관리에 대한 요약 정리에서 중요한 파트는요. 사전 등록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여러 번 드렸어요. 조기 등록을 유도함으로써 참가자 수를 예측할 수 있고 수립에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장 등록에 대한 부분은 등록 키트만 여러분들이 조금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최 측은 등록 키트를 제공해 주는 것이 현장 등록에서는 주최 측이 할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비와 관련된 내용, 등록 신청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은 것을 보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흐름도 스토리보드 다 설명드렸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요점 정리까지 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처럼 정리를 했고요. 다음 회차는 제3강 숙박관리 및 식음료 관리입니다. 그러면 다음번 제3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